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빠세 초대석에서는요, 투미부동산 김재경 소장님을 모시고요. 2023년도 시장을 좀 마무리하고 2024년도를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주치 투미부동산 컨설팅의 김재경 소장입니다. 야, 아무튼 올해 정말 다사다난했고요. 소장님이 계셔갖고 그래도 어려운 이슈가 터졌을 때마다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좀 배웠던 것 같고 또 흔들리지 않게 기준을 세워주셔갖고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올 한 해? 올 한 해 행사들도 많이 했었었고 네. 그와 별개로도 이제 학업도 꾸준히 잘 해왔었었고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자격증들도 따고 정말 바쁜 와중에도 나름 시간을 어떻게든 쪼개서 알차게 보내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의 분 단위로 시간을 쪼개 쓰시는 정말 대단한 분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지 않았나. 특히 이렇게 매월 저희 스튜TV에서 오셔서 던져주시는 이슈는요, 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이슈였고, 이 방송이 나간 다음에 기사화되거나 다른 데 이슈가 되거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김재경 선생님이 시장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2024년도도 잘 부탁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오늘 이야기 어떤 거 시작할까요? 네, 항상 매월마다 그 시점의 부동산 이슈들을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 아무래도 2023년도 마지막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2024년도 부동산 전망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2024년도 부동산 경기 전망을 제가 준비해 보았어요. 아무래도 이 전망이라는 게 사실 부담이 정말 높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다른 데서도 특히 언론 쪽에서도 전망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했었을 때 애둘러서 다 거절합니다. 저야 뭐 이제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니까 재개발 재건축 얘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이제 제가 보는 뷰라는 게 분명 존재하죠. 그런데 일단은 이 시장 전망을 너무 뭐 강조하기보다도 저 역시도 실전 투자자기도 하다 보니 여러분들에게 저는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지 사실 2024년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마어마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제 의견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아니면 다른 의견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기준을 잡는데 좀 도움이 되는 바람으로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딱 하나의 키워드로 정리해 본다라고 하다면 초양극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준비를 하면서도 참 씁쓸한 것 중 하나가 양극화를 넘어서 초양극화라는 게 좋은 거는 아니거든요. 경기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정말 안 좋다라고 보지만 사실 그렇게 돼 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 보니 왜 이런 식으로 움직여지고 있는지 이거를 왜 더 자극시키고 있는지도 한번 쭉 설명해 보려고 할 테니까 오늘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도는 정말 버라이어티한 한 해였었는데 2022년도 하반기에는 확 무너지다가 2023년도에 딱 일산부동산 대책이 터진 이후로 불꽃 같은 상승이 이루어졌었죠. 강남권역 같은 경우는 전고점 가격대까지도 다들 다가섰었고 뭐 압구정 같이 뭐 좀 일부 특이 케이스는 전고점을 돌파하는 거래들도 있었었죠. 그런데 지금은 조금 또 주춤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100을 기점으로 해서 높으면 긍정, 떨어지면 부정 응답이 더 많은 건데 여전히 100 이상이긴 하지만 추세선이 꺾이고는 있어요. 사람들이 이거 이러다가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 라고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러다가 다시 어떻게든 올라갈 수도 있고 라는 이제 그런 분기점에 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11월, 12월 돼서는 거래도 잘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거래량을 보게 되면 작년보다는 낮긴 해요. 작년도에는 통계적으로도 진짜 그렇게 금융위기 당시 심각했었던 상황 속에서도 몇천 건씩의 거래량들 항상 있어 봤는데 그렇죠. 와,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1000건도 안 될 때들이 있었었죠. 즉 일명 떨어지는 칼날은 받는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거래가 아예 멈춰버렸었는데 지금도 거래량이 줄고는 있지만 그래도 전보다는 많죠. 지금 현재 거래량 분위기 그리고 뉴스에서 언론에서 나오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상반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어느 지역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지금 분위기가 괜찮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 너무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상황이 왜 이렇게 됐느냐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일단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몇 군데를 봤었을 때 대표적으로 강남 3구는 굳이 말해봤자 입만 아프니까 얘기를 안 하겠지만
강남 3구를 제외한 곳들 중에서도 조금 대표적인 곳들 몇 군데 꼽자면 지금 대장으로서 움직이는 데들 바로 목동 7단지라고 볼 수 있죠. 목동 대장, 목동 7단지가 사실 최근에 24억 5천까지 실거래가 찍어서 12월 달에 25억도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이거는 전고점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싶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재건축의 상징적인 이촌 한강민션 같은 경우도 거의 40억 가까운 금액의 실거래가를 또 찍으면서 이전 전고점 가격을 그냥 턱 밑까지 쫓아온 거죠. 2023년도에도 사건 사고들 많았잖아요. 우리가 뭐 더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진짜 몰랐었던 코로나 사태들도 막 장기화되고 있었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터지고, 그리고 최근에는 진짜 이스라엘 전쟁도 터지는 거 보면서 이게 대외 경기도 정말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 같고, 수출도 힘들 것 같고, 부동산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제정신 못 차린 사람들이 이 가격에 거래를 하고 이 가격에 팔고 있고 이렇다라는 거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전고점을 돌파하느냐 얘기는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부동산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천장이 있잖아요. 전고점까지는 쫓아가는 거는 그래도 심리적으로는 편할 수는 있어요. 네네. 이 가격까지는 갔었어. 예를 들어서 이촌 한강민션은 전고점 실거래가가 40억까지는 찍었었으니까 39억 8천까지는 갔는데, 문제는 내가 전고점을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그 이상을 갈 걸 기대하고서 매수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뚫고 올라가는 거는 그전엔 저금리기라도 했는데 지금 이 고금리 상황 속에서 이걸 뚫고 갈 수 있느냐? 조금 심적으로 부담이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거래가 잘 안 되는 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강남권역들도 보다 보면 이 실거래가들이 이 가격대를 갖다가 천장을 뚫고 올라가기보다는 천장에서 계속 이렇게 쭉 올라가다 여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고 하다 보니 전반적으로는 호가들은 높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솔직하게 말하면 작년 12월 이맘때랑 지금 시점에서 부동산을 거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크게 와닿을 텐데 네. 팔만한 게 없어요. 이게 작년 12월 달에는 마치 매물들은 많이 쌓여있다라는 뉴스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매물들은 많은데 작년 이맘때는 가격대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급매물들이 많아. 거래가 안 돼. 그러니까 급한 사람들이 더 급매물로 내놔. 가격대들이 조정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매물은 많아요. 근데 다들 급하지가 않는 거죠. 이 상황 속에서 매수자들이 아까 말했잖아요. 전고점 가격을 받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여기서 살짝 급매물 몇 개 싼 거 있으면 이게 거래가 되는 식으로 되는 게 지금 현재 시장이다. 그래서 강남 쪽도 보면 지금 실거래가들이 전고점 대비해서 1, 2억 싸게 거래되는 물건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그런 매물들이 일반적이냐? 라고 하면 막상 부동산 현장 가면 그런 매물들이 많이 쌓여 있어요. 네. 잠실 같은 경우는 잠실 리센치가 25억 9천까지 실거래가를 찍었거든요. 30평대 기준으로. 네. 그 이후로 지금 조금 싸게 거래된 매물들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네이버 부동산 보면 싼 매물들도 실제로 있어요. 근데 동호수 이런 걸 떠나서도 이 싼 매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었던 거죠. 작년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니까 기다려보면 더 싼 게 나올 것도 같네? 라고 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따지면 하락한다라고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신 못 차린 사람들이 그냥 고고하게 이 금액 아니면 안 팔아 라고 하고 있는 거고, 살만한 매물이 몇 개 없어. 그래도 사겠다는 사람들이 거래를 하는 그런 시장인 것이죠.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좀 이렇다라고 하다 보면 약간 조금 비판할 수 있는 포인트 중 하나가, 이거는 강남이랑 아까 동부이촌동이든 여의도든 목동이든 상급지만 그런 거 아니냐? 라고 할 수 있겠죠. 맞긴 맞는데 그 상급지들이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바로 밑에 중급지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네. 물론 마포, 성동 같은 경우도 들어가기가 힘든 상급지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상급지가 있고 그 밑에 지역들을 보게 되면 마포랑 성동 같은 경우도 가격대들이 많이 회복했는데, 강남 같은 경우는 전고점 기준으로 해서 많이들 쫓아갔다. 거의 100까지도 이제 올라갔다라고 하게 됐을 때, 성동구나 마포구 같은 경우는 신축 기준으로는 한
90 정도. 오. 근데 여기서도 성동구 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옥수동이라든가 네.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들은 정말 가격대가 많이 올랐는데 왕십리 뉴타운 여기도 물론 좋죠. 네. 근데 여기 가격대가 조금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신축 내에서도 입지별로 조금 차이가 나죠. 그리고 부축이다라고 하게 되면 부축 같은 경우는 전고점 대비해서 80에서 90 사이 선에서 또 형성이 돼 있어요. 성동 마포만 하더라도 좋은데 가격 회복이 예전만 못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둘 중 하나인 겁니다. 우리가 강남 같은 경우는 지금 팍 치고 올라가는데 마포나 성동 같은 경우는 올라가다가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인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둘 중 하나. 마포 성동이 저평가돼서 이전 정고점까지 다시금 회복할 것이냐 아니면 강남이 오버슈팅 돼서 떨어질 것이냐 혹은 뉴노멀 시대로 가가지고 강남과 마포 성동과의 격차가 더 벌어진 게 당연하다. 즉 초연극화의 시대로 가진다라고 이제 셋 중 하나가 되겠죠. 네. 지금 마포구랑 성동구만 해도 이런데 그러면 그 너머에 서대문구, 동대문구라든가 노도강, 금강구라든가 중랑구. 그렇죠. 이런 곳들은 사실 지금 현재 분위기가 별로 안 좋은 데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지금 똑같은 서울 내에서 본다 하더라도 지역별 양극화가 정말 심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을 말씀을 드리면서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지역별로 편차는 어마어마하게 커지긴 했습니다. 정부에서 봤었을 때는 지금 집값이 많이 회복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일산 부동산 대책 이후로는 유의미한 대책들을 안 내놓고 있어요. 네. 왜냐면 부동산 가격대를 더 자극시키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것인데 물론 이제 신임 국토부 장관님은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는 또 봐야겠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2024년도 시장을 바라보려 했었을 때 크게 두 가지 시장을 나눠 보셔야 돼요. 우선 첫 번째로는 건설 시장을 보셔야 되고 두 번째가 바로 주택 시장을 나눠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설 시장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게 되면 이제 신규 주택 시장이다. 앞으로의 공급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게 이런 건설 시장이다라고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주택 시장은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재고주택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장을 나눈 이유가 무엇일까요? 2024년도가 부동산 시장이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두 시장의 향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구별을 했겠죠. 대표적으로 건설 시장은 진짜 곡소리가 많이 나올 예정입니다. 2023년 12월 28일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신청을 했습니다. 3조 원대 PF를 감당하지 못해서 문제가 터졌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이슈거든요. 태영건설 정도 되면 규모도 정말 크고 신용등급도 보게 되면 A-였습니다. 네. 근데 이걸 하향 검토하겠다라고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냥 훅 워크아웃 발표되고서 트리플 C로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것이죠. 다 떨어진 거죠. 그냥 바닥까지. 네, 더 떨어질 수가 없죠. 바닥까지 갔는데 12월 21일자에 하향을 시킨 게 아니라 하향 검토 의견서를 냈었어요. 태영건설의 채무들을 살펴보게 되면 회사채만 약 3천억, ABCP라든가 ABSTB라든가 PB, 론 등을 다 합쳐보게 되면 3조 6천억. 그러면 다 합쳤을 때 약 4조 가까운 돈들이 있고요. 그리고 태영 같은 경우는 보게 됐을 때 SOC 사업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럼 이런 광급 사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안전한 상황이죠. 광급 공사만 하더라도 거의 조 단위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서도 이렇게 4조 원대의 채무가 있다 보니까 정말 심각했었다. 태영건설이 위험하다는 얘기는 사실 1년, 2년 전부터도 계속적으로 말들이 있어 왔었죠. 진짜 심각한 것 중 하나가 도급 순위가 16이나 됩니다. 예. 그래서 시평액도 2조 5천억 원이래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 도급 순위들 쭉 봤었을 때 여러분들 아는 시공사들 얼마나 있나요? 아마 일반인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아는 게 10개, 뭐 20개 정도 되면 아마 많을 겁니다. 그 정도인데
16위 업체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은 정말 큰 이벤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즉각적으로 보도 자료를 발표하긴 했었습니다. 이런 워낙 많았었던 PF 사업장 60개나 되는데 이런 상황들도 어떻게든 이제 재구조하다 매각 등을 할 것이고, 그리고 결국 문제가 이제 건설사가 무너지면 바로 다음이 금융권으로 전이가 되는 거거든요. 금융권에 대한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말하긴 했어요. 근데 이게 태형건설이 사실상 트리거가 되는 것이지, 태형건설 하나만이면 문제가 안 되지만 그렇죠. 여러 개가 되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조를 좀 잘 알아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 부동산 PF 구조 관련해서는 예전에 레고랜드 편에서도 좀 상세하게 설명드리긴 했었는데, 편 좋았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복습해 드리도록 하자면, 이제 부동산 PF만의 좀 특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시행사가 있고 시공사가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시행사를 잘 몰라요. 이 시공사만 유명하니까 알고 있을 뿐인데, 뭐 현대, GS, 삼성 이런 그쵸. 거. 네. 근데 보통 시행사들이 영세예요. 그렇다 보니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 입장에서 얘네들 못 믿겠죠. 네. 그리고 시행사들이,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땅을 사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땅 계약금만 걸고 잔금도 없어. 잔금부터 빌려줘 라고 하는 게 브릿지. 바로 브리지 대출입니다. 네. 사실 이것도 PF는 PF예요. 근데 네. 우리가 실질적으로 뭐 인허가 다 받고 하는 거를 우리가 본 PF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구별하기 위해서 본 PF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이다라고 해서 브리지 대출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시행사가 워낙 영세하고, 우리 에쿼티라고 표현하는데, 에쿼티가 10%도 안 되는 걸 떠나서 전체 사업 규모, 나중에 이제 대출하고 공사비 들어가고 뭐 하게 되면 에쿼티 비중이 5%도 안 되는 경우들도 부지기수합니다. 시행사를 뭘 믿고 빌려주겠어요? 그렇다 보니까 책임준공 확약을 한다든가 아니면 보증을 쓴다든가, 시공사는 믿을만 하니까 시공사의 신용 보강을 통해서 시행사한테 빌려줍니다. 그렇죠. 이게 잘 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하지만 지금처럼 문제가 심각해지면, 분양이 잘 안 되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에쿼티 내가 예를 들어서 100억 박았어요. 아니면 500억 받았어요. 근데 막 금리가 너무 올라가. 쭉쭉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고금리예요, 뭐 4%예요, 5%예요 라고 하는 거는 애들 장난이고요. 시행하는 사람들 얘기하다 보면 우리 법정 이율 상한이 20%인데 이걸 초과해서 받습니다. 법을 어길 수는 없다 보니까 선취 이자를 떼갑니다. 우리가 보통 10억 대출을 받는다라고 하면 만기까지 이자가 총 1억이야. 1억 떼고 9억만 줄게 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 이게 선취이자를 떼버리면 역산했을 때 실질 이율은 훨씬 더 높거든요. 그리고 이걸로는 성이 안 차서 수수료 명목으로 또 떼갑니다. 그래 버리면 실질 이율이 30% 넘어간다라는 사업장들도 있어요. 지금 브릿지 같은 경우는 정말 심각한데, 그러면 3년만 지나가면 그냥 다 녹아 없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받은 게, 일단 내 돈 에쿼티 박아놓은 게 있다 보니까 어떻게든 그냥 아쉬운 사람이 연장을 했지만, 이게 본 PF로 못 넘어가다 보니까 이러다가 다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시행사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망가지고 있고 망한 데들도 많고, 그런데 시행사가 망가지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 책임 준공 확약 넣었던 시공사로 리스크가 전이가 됩니다. 시공사가 이거를 책임지는 게 한두 건이면 문제가 안 되는데 여러 건이 되면 시공사도 어떻게 감당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시공사도 무너지게 되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이고, 시공사까지 무너졌다라고 하면 안전한 줄 알았었던 일명 대주단들, 여기서도 트렌치를 나눕니다. 트렌치 A, 트렌치 B, 트렌치 C 해가지고 진짜 연기금이나 이런 데들은 안전한 거,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 보면 1순위 있고 2순위 있고 3순위 있고 하는 것처럼 정말 안 팔리는 것들은 증권사들이 들고 있는 건데, 사실 반대로 말하면 얘네들은 회수가 가능할 수 있어도 증권사 돈들이 떼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렇다 보니까 금융권까지 전이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이 구조 안에 있습니다. 물론 태형건설은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말하기도 해요. 태형은 도급건설 쪽 비중보다도 자체 시행하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 단순 시공사라기보다는 시행사로서의 리스크도 같이 안고 있다 보니까 터진 부분들이 좀 더 크다라고 말을 하는데, 시행사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는 매한가지거든요. 더군다나
태형을 큰 시행사라고 인지한다 하더라도 이 정도 되는 규모도 지금 시행사들이 정말 벼랑 끝까지 와 있다라는 거를 인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결국 시간 문제지 다른 뭐 건설사들도 안전하다, 우리는 괜찮아 라고 한다 하더라도 막 짜잘한 시행사들이 막 너도 나도 막 무너지고 있으면 결국 리스크가 시공사로 전이되고 이게 금융권으로도 전이되고 이런 메커니즘이 있다라는 얘기 해드립니다. 지금 현재 풍전등화다. 금융권 PF들이 지금 연체율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고 대출 잔액도 엄청나게 늘고 있거든요. 지금 금검 원장님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시장 원칙 따라가겠다. 왜냐면 여론이 돈 벌 때는 뭐 본인이 벌고 안 좋을 때는 정부한테 손 벌리냐라는 약간 안 좋은 시선들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든 도와주겠다라기보다는 시장 원칙 따라가겠다라고 한 건데, 그 첫 타자가 태형이냐라고 보는 시각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건설사들 보면 이자도 못 내요. 지금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폐업하고 부채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은데, 이게 상반기만 하더라도 건설산업연구원 집계 자료인데 전문건설업체만 하더라도 1,500개가 폐업. 종합건설사 같은 경우는 상반기만 248곳이 폐업했는데 홍콩발 ELS 사태 많이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네. 6조까지 이제 손실 날 수도 있겠다. 금융사마다만 그냥 조달인 손실이 있다. 특히 이거 많이 판 모 이제 은행들 얘기 나오는 데들이 있는데, 그렇죠. 근데 제가 이걸 가지고서 막상 이제 증권사 계신 분한테 물어보면 네. 이게 이슈는 이슈인데 저희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봐요 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이해 당사자들은 어마어마하게 큰 손실입니다. 은행도 진짜 불똥 떨어졌고 진짜 ELS 투자했다가 망가진 사람들은 내 노후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크나큰 피해를 입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불안전 판매냐 뭐냐 하면서 아마 어마어마한 소송전이 이제 이어질 건데, 네. 금융 시스템 전반으로 이게 문제가 퍼지기에는 약하다라는 거죠. 이 정도로는. 네. 진짜 메이저 금융사들 보게 되면 자산 규모만 500조가 넘어가요. 어느 한 은행만 예를 들어 3조 손실을 입었다 하더라도 네. 물론 큰 손실인 건 맞지만 이게 은행이 휘청거릴 그런 사이즈가 아닙니다. 그럼 뭐가 더 문제예요? 라고 하면 PF가 문제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 지금 PF만 하더라도 134조라고 합니다. 이렇게 크다 보니까 와, 이거 터지는 순간 답이 안 나온다 라고 보는 것이죠. 시행사들 무너지고 있고 시공사들도 지금 건설업체도 어마어마하게 부도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은행은 안전하냐? 라는 얘기들이 나오죠. 그렇다 보니까 모 저축은행, 뭐 신용금고 뭐 이런 데들은 예금자 보호 이하로만 있어야지 그 이상은 돈 빼야 된다 라는 얘기들도 할 정도로 진짜 심각하다라는 얘기들이 들리는 게 이런 사태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어마어마하게 크다 보니까 정부가 어떻게든 수습을 할 거라는 시각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논외로 치더라도 이렇게 시행사들이랑 시공사들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건설 경기는 침체가 되겠죠. 그럼 당장 떠오를 수 있는 거는 바로 공급이 박살날 것이다. 신규 공급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2026년도까지 아파트 입주 물량을 살펴보려고 했었을 때 공급량은 전국적으로 계속적으로 떨어집니다. 더 재밌는 거는 서울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서울이 2024년도는 약 2만, 2025년도는 약 3만 5천이요. 왜 이렇게 많지? 싶을 수 있을 텐데 함정이 둔촌 주공 1만 2천 세대가 25년도에 있습니다. 네네. 26년도는 4천도 안 돼요. 물론 이게 계속적으로 집계가 되면서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정말 공급 절벽이 예상되는 시점이 다가오는 것이죠. 공급량 관련해서는 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공급량이 낮아도 집값이 빠지는 게 아니다. 아니면 공급량이 떨어진다 해가지고 집값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들 하시죠. 그 이유가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미 한번 틀린 거. 2027년도부터 공급 과잉이다. 무슨 30만 세대, 40만 세대, 거의 50만 세대 가까이들 막 입주들 쭉쭉쭉 해왔었잖아요. 근데 막 입주 폭탄하면서 막 얘기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때 부동산이 어마어마하게 폭등했거든요. 그 이유는 사실 공급량만 보는 게 아니라 인구 대비 공급량을 봐야 되는 거죠. 당시 공급 폭탄이 터진 곳들이 어디였느냐라는 거를 지역별로 좀 쪼개볼 필요가 있었다는 게 1번. 그 이후로는 이제 전반적으로 줄기 시작하죠. 그랬을 때도
결국 이제 지역별 공급 물량들이 이제 줄기 시작했을 때도 본격적으로 더 주는 곳들, 진짜 심각한 곳들, 이 와중에도 공급량 많은 곳들을 구별해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결국은 대한민국 인구를 보면 서울 수도권에 지금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고 대부분 다 광역시들에 몰려 있잖아요. 인구 밀도가 이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공급이 얼마나 되고 있느냐를 사실 놓치고 있다는 거죠. 아니면 알면서도 얘기를 안 한다든가. 서울 수도권이라든가 광역시라든가 이런 구도심 같은 경우는 그냥 빈택지에 그냥 순수한 공급이 거의 없어요. 진짜 3기 신도시처럼 뭔가 농지를 밀어엎고 아니면 뭐 혁신도시 뭐 이런 식으로 공급 물량을 때려놓지 않는 이상은 기존 주택들 멸실 물량들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인 주택 순증 효과가 별로 안 된다. 대표적으로 지금까지 입주한 단지 중에서 제일 큰 단지가 가락시형 재건축이 9,510세대였는데 여기 일반 분양이 1,500세대밖에 안 됐어요. 임대주택 우리 어차피 못 건들죠? 그렇죠. 조합원 물량 그대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중등에 풀리는 물량은 일반 분양 물량인데 약 1만 세대 공급해봤자 별로 안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둔촌주거원 같은 경우도 지금 실거주 요건이 폐지가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무주택자분들 입장에서는 그 실거주 주택 저 투기꾼들 뭐하러 전세 갭 투자하게 하냐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게 돌고 돌고 부메랑이 우리한테 날라옵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동안 헬리오시티 입주할 때 매매 가격은 안 빠졌어도 전세 폭탄은 터지면서 전세 가격대는 떨어졌거든요. 근데 둔촌주공이 만약에 실거주 요건을 강화했다. 그냥 실거주 하도록 한다. 그러면 이제 입주 대란도 안 생겨요. 전세 가격도 그냥 신축 아파트 전세 가격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세 대란이 생기겠네. 그렇죠. 전세 대란이 생길 가능성이 네. 높다. 실질적인 공급량도 별로 안 되는데 이 공급량도 바닥을 치는 게 눈에 보이다 보니까 심각하다. 지금 건설 경기가 어마어마하게 위축되고 있잖아요. 쭉쭉 인허가량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더 중요한 거는 인허가를 받아놔도 실작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전체 100%로 놓고 봤었을 때 인허가 받고서 착공 물량이 한 80% 정도 받거든요. 지금은 절반도 착공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시행사들도 그렇고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착공하면 이제 돌이킬 수 없다 보니까 여기서 던져버려야 되나? 어째야 되나? 멈춰야 되나? 라는 생각들을 하다 보니 지금도 지금인데 앞으로 5년 뒤에 공급 절벽이 올 것이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조차도 전세 폭등할 것이 우려된다. 부동산 대란이 올 것이다. 대선도 얼마 안 남았죠? 27년도는 또 부동산 때문에 이슈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 합니다. 2025년도부터는 공급 물량 부족으로 전세값 올라갈 것이고 서울 같은 경우도 바닥 확인됐다라는 말씀 하지 않습니까? 전문가들 입장에서도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공급량이 이렇게 줄어드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데 여기서도 좀 한 단계 더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 서울과 지방이 또 달라요. 서울은 지금 분양가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 올라가는 분양가 속에서도 완판이 계속됩니다. 성동구 8년 만에 분양한 대단지인 이제 청계 리버뷰 자이가 무려 23,000명이 청약을 했었고요. 그리고 평균 경쟁률은 약 46대 1, 최고 경쟁률은 276대 1이었습니다. 완판은 당연한 거고 인기가 어마어마하게 높은데 이 와중에 지방은 뭐 분양가를 인상은커녕 미분양이 문제죠. 여전히. 이제 어떤 식으로 가질 것이냐? 분명 옥석가리가 될 것인데 앞서서도 금검 원장님께서 살릴 곳은 살리고 죽일 곳은 죽이겠다라는 얘기 했잖아요. 근데 지금 숨막히는 곳들은 지방의 메인으로 시행을 하던 곳들, 그곳을 도급공사 받았던 건설사들이 정말 힘든데 결국 지방 분양 경기 안 좋고 하니까 여기를 정리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명 밀어내기 물량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아직 완판이 안 됐어. 아니면 준공후 미분양, 악성 미분양들 지금도 벌써 뉴스 나오잖아요. 5억에 받았는데 뭐 4억 5천에 분양한대. 결사 반대. 4억에 분양한대. 안 돼! 하면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 곳들이 있는데 쭉 할인 분양되기 시작하면 물론 지방도 분양 잘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들은 신축 아파트를 헐값에 막 던져지게 되면 구축 아파트들 가격대들도 빠지겠죠. 그래서 2024년도 시장은 크게 두 가지로 쪼개야 됩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건설 시장은
정말 위험해요. 곡소리 나오고 저도 건설업 계신 분들 얘기하다 보면 진짜 힘들다. 뭐 증권사들은 대손 충당금만 뭐 몇 천억씩 쌓아둔 곳들도 있대요. 네. 그렇게 미리 리스크 대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일명 북이 안 도는 거죠. 그러니까 대출을 돌려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본 PF가 일으켜지지 않는 것이고 그러면 브릿지 대출을 연명하다가 오히려 터지는 게 가속화되는 곳들이 있는 게 지금 건설 시장. 그건 신규 주택은 박살나겠다. 재고주택 시장 같은 경우는 종전주택 소유자 입장에서는 이거는 희소식이에요. 앞으로 공급이 안 나온대 라고 생각하게 되면 종전주택들의 희소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지방도 지방 나름이지만 악성 미분양들이 쌓여 있는 곳들은 건설사들이 으악 무너지면서 미분양 물량들 좀 들고 있으면서 최대한 목표하는 금액에 팔아야 되는데 내가 죽게 생겼어. 막 던져. 미분양 신축 아파트 물량을 갖다가 막 헐값에 내던지면 여기 구축들은 훅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주택시장도 좀 더 디테일하게 나누게 되면 지역별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고 상품별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우선 지역별 양극화, 상품별 양극화 이게 이런 얘기하면 댓글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야, 너가 양극화를 조장하냐? 라고 하는데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고 오히려 이런 양극화를 조장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다고 봅니다. 네. 뭐 누군가요, 그 사람이? 네. 뭐 그냥 2024년도 폭락 온다. 네. 무주택자도 집 사지 말아라. 뭐 충격적인 신호 터졌다. 집값 한번 또 폭락할 거다. 또 떨어진다. 가짜 강세장 끝난다. 산소호흡기 꽂았다. 뭐 못 버틴다. 던진다. 지금 의견이 정말 완벽하게 상반되고 있거든요. 야, 이 6분이 대표적인 그런 분이신 거죠? 제가 이분들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썸네일만 봤었을 때는, 이 제목들이 뭐, 네. 무섭습니다. 난 개인적으로 다 아시는 분들이어서 네. 한 번에 알겠는데. 개개인마다 다 생각하는 바들이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네. 나는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고,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양극화를 더 조장한다고 전 봅니다. 네. 왜냐? 하락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거 내용 보다 보니까 내용들이 많잖아요. 인구 감소한다. 막 지금 PF 다 도산 난다. 건설사 힘들다. 근데 아까 건설사 도산 자체도 디테일하게 보면 제가 다르다는 얘기를 뭐 앞서서 해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공급이 줄면 기존 사람들 입장에선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이것도 서울이냐 지방이냐에 따라서 지방도 물론 지방 나름이겠지만 여기서도 진짜 힘든 건설사들이 물량 막 쏟아내. 아니 공사하다가 멈춰. 이런 데들은 지방이 더 힘들 가능성이 높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설령 부동산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인구 감소한데 뭐 이런 얘기 계속 하다 보면 우리 얘기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 투자를 해야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지방을 들고 있기보다는 서울로 가자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강남 권역들은 어마어마하게 올랐다는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지방 사람들 투자가 더 무서워요. 왜냐? 부산의 대장 어디죠? 부산의 대장. 네. 재건축하면 삼비. 삼익비치. 네. 근데 뭐 거기는 해운대구는 아니지만 네. 보통 해운대를 많이들 그렇죠. 떠올리고 뭐 대전하면 네, 대전하면 우리 서구 둔산동. 둔산동 있고 네. 또 뭐 유성구, 서울 거고 서구 유성구. 예. 그리고 또 이제 대구하면 수성구. 수성구 네. 얘기하죠.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대구의 2등 입지 어디죠? 안 떠올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서울 하면 강남 3구, 마용성까진 들었는데 우리야 그 다음이 뭐 서대문구, 동대문구, 뭐 동작구 하면서 쭉쭉쭉쭉쭉 떠올리지만 지방 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무조건 서울 투자해야겠어. 오면 강남 3구 가죠. 네.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고점 가격이야. 이러고 있어. 뚫고 가는 거는 나도 부담스럽거든요. 하급지원 표현은 뭐하지만 그보다는 좀 밑에 있는 네. 마포, 성동구 쪽으로 가고 그리고 내가 들어본 데들로 가는 거죠. 여의도 들어봤어. 목동 들어봤어.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연신 내에 GTX A도 개통하고 재개발 이슈들도 정말 크고 좋습니다. 창동 개발 호재 얘기하면 저희는 정말 좋다라는 걸 알죠. 근데 지방 사람들이 창동이 어디 붙어 있어? 연신내가 어디 있어? 은평구? 거기 뭐야? 여러분들 똑같잖아요. 부산 2등 입지 어디야? 모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전국 단위 투자자들이 서울로 몰리게 되면서 양극화가 더 벌어졌다. 그래서 아까도 맨 처음에 현재 주택시장 얘기했었을 때 네. 마포성동구만 하더라도 전고점을 못 도달했는데 지금 강남 상구나 동부 이촌동이나 여의도, 목동은 전고점 가격대로 다 간 게 사람들이 다 들어본 지방 투자자에 다 서울로 쏠림 현상들이 오고 있다. 지방 사람들도 뭔가 핵심 입지들, 뭐 해운대, 뭐 마린시티 초고가를 막 몇십억씩 찍어줘야 거기서 밑에 있는 2등 입지, 상등 입지들도 야 해운대도 저기 얼마야 하면서 찍고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부산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반등은 다 했어요. 근데 반등의 폭이 서울만 못한 게 어느 정도 되니까 손절익절하고서 서울로 갑시다. 이게 지금 현황인 거죠. 오히려 하락한다라고 계속 하다 보니까 부동산 투자를 하려는 위사가 있는 사람들도 이거 우리 얘기인가? 하면서 안 사고 좋은 데들로 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인구 피라미드 얘기하잖아요. 2021년도가 정점이었는데 약 5,200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2060년도가 되게 되면 약 1,000만 명이 사라질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당시 통계청 예측인데 지금 출산율이 더 바닥을 찍고 있잖아요. 네. 사실 더 팽이처럼 쪼그라들 가능성이 높다. 인구 감소 폭이 더 클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인구 감소하면 수요가 준다라는 거는 어떻게 따지면 대전제거든요. 제가 이게 틀렸다라고 부정할 생각 없습니다. 뭐 우리가 인구가 아니라 가구 수로 봐야 된다라는 것은 뭐 임시방편 같은 거지 절대 인구가 줄기 시작하면 진짜 집값 빠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런 대전제는 맞아요. 근데 거기가 어디냐 라고 하게 되면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인구 감소 지역들을 보게 되면 서울 수도권, 광역시 제외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다 시퍼랍니다. 전국이. 이런 것들이 더 문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진짜 중소도시라든가 읍면동 뭐 이런 데들은 우리가 먼저 죽겠는데? 생각을 하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정적인 인식들이 많아지다 보니 사람들이 또 맨날 이런 데 떨어진다는 얘기 하다 보니까 그래도 만약에 산다면 서울로 가야겠다. 아니면 핵심 지역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비관론들이 팽배하게 되면서 극단적으로 가게 되니까 제2의 수도라는 부산조차도 투자자들이 서울로 오는 그런 상황들이 오는 게 이런 초양극화를 다가오게 하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사실 어쩔 수 없는 현상 중 하나가 은퇴해도 사람들은 도심에서 살고 싶습니다. 대표적인 실버타운 성공 사례가 건대에 있는 더 클래식 500인데 여기는 보증금만 9억이고 월세랑 또 우리가 사용료 막 이런 서비스 이용료 내다 보면 몇백씩 냅니다. 그런데도 대기가 그냥 3년이 넘어간대요. 너무 늙은 사람은 안 받겠다 라는 얘기들을 하는 반면 실버타운 투자했다가 망했던 데들 엄청 많잖아요. 어르신들도 똑같이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시행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은퇴하면 직주근적 필요 없고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 집어넣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르신들도 이거 유배 보내는 것도 아니고 막 어디 막 구석탱이에다 박아놓으면 자녀들이 찾아오지도 않아. 도심에 있어야겠다. 그리고 병원 가까운 데 있어야겠다 라는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문제가 터지고 있다. 일본 정말 좋아하잖아요. 그분들이. 일본이 대한민국 20년 미래다. 뭐 그게 저는 동의하지는 않지만 일본을 따라간다고 가정해도 일본이 그 전에 버블 당시의 평단가를 돌파했습니다. 이제 억션이라는 말들이 나오는데 일본도 신축을 좋아해요. 그렇겠죠. 구축보다 신축. 그리고 우리가 도쿄도라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뭐 수도권 막 여러 개들 막 붙인 면적 되거든요. 진짜 서울과 비교하려면 도쿄 23구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도 신축 맨션들은 가격대가 어마어마합니다. 결국은 일본 사람들도 핵심지로 간다. 일본도 지금 인구는 줄고 있어요.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감소세라고 하지만 사실 디테일 보면 도쿄도만 조금 미미하게 줄고 나머지들 어마어마하게 인구 감소폭이 커지고 있다. 쏠림 현상들이 심해지고 있다. 일본에서도 양극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일본은 그래도 일본 전체 GDP에서 도쿄권역이 30% 그리고 인구 밀집도 30%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대한민국은 수도권의 절반 이상이 다 쏠려 있잖아요. 제2의 수도라는 부산조차도 일자리가 없다. 그러면서 막 청년층들이 다 빠져나가는데 부산일보 기사 보면 100대 대기업 중에서 부산에 본사를 둔 곳이 한 곳도 없대요. 그러면 교통의 중심지,
연구단지가 있는 대전은 어떤가 했더니 대전일보 기사를 봐도 매출 100대 기업 중에서 대전 본사가 한 곳도 없대요. 지방 사람들이 그 지방이 싫어서, 내 고장이 싫어서가 아니라 자꾸 부정적인 인식들을 주입을 시키다 보니까 전 이것도 아이러니하게 가스라이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주요 거점 지역들은 괜찮다라고 봐요. 결국 아무리 인구가 감소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사람 살만한 곳으로 더 쏠릴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거점 도시들은 괜찮다 보는데 자꾸 하락한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여기도 위험해 라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아예 부동산에 안 산다라는 모르겠지만 산다면 어딜까 하면 서울로 가게 되는 거죠. 양극화를 오히려 더 그분들이 조장하고 있다. 상품별 양극화도 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가 2023년도에 정말 크게 강타를 했는데 그렇죠. 이 전세 사기의 99%가 오피스텔이랑 빌라에서 터졌습니다. 빌라. 그렇죠. 그러니까 빌라 위험해, 사기 당하기 싫어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전세 사기 무서워가지고 빌라 단독주택 거래량 역대 최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꾸 막 공포 분위기 조성하잖아요. 그렇게 부정적인 이슈만 전달하는 분들은 안 좋은 얘기만 확대 해석하다 보니까 이게 상품별에 대한 차이인데,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또 이제 빌라 가격이 많이 빠졌다 보니까 진짜 이렇게 많이 빠지면 사실 싸게 사서 뭐 돈 벌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자꾸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빌라 가격도 더 떨어집니다. 회복을 못 해요. 아니면 진짜 바닥 가격까지 왔어요. 그래도 바닥에서 지지부진하지 뛰어 올라가지 못하는 게, 전세 가격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는데 전세가 다 무너져 버리니까 아파트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전월세는 지금 다 올라가지만 빌라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 이런 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적어도 금융지원을 확대한다든가 아니면 다주택자 규제 완화를 또 해야 된다 보지만 현실적으로 정치인들이 해줄 거라고 별 기대를 안 합니다. 이 다주택자 규제 같은 경우도 여전히 3주택자 같은 경우는 종부세 부담이 높고요. 빌라도 싼 맛에 살 수도 있어요. 네네. 수익률로 보면서. 지방 아파트 사실 월세 수익률 생각해 보면 괜찮은 상품들이 있거든요. 저도 이 가격이면 지방 사고 싶은데 하는 매물들이 있는데 못 사는 게, 비조정 대상 지역이라 하더라도 2주택까지는 일반 취득세율인데 3주택 넘어가게 되는 순간 8.4, 12.4 막 이렇게 넘어갑니다. 똘똘한 한 채 선호 형상으로 계속적으로 가속화되다 보니까 지방에 세 채, 네 채 들고 있으면 뭐해? 다 팔고 서울로 가자. 사실 하락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아이러니하지만 다주택자 규제를 풀어줘야 지방 가격은 어느 정도 상승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될 것이고, 서울 중심적으로 너무 폭등을 하는 거를 진정시키려면 서울에 투자할 때 막 몇십억씩 갖다 박는 게 아니라 이 돈으로 갖다 수익률 잘 생각해 보면 지방 아파트 사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이런 다주택자 규제를 저는 풀어야 된다. 간단하게 뭐 이슈들을 하나씩만 짚어나가자면, 예, 좋습니다. 금리 얘기들 또 많이 하잖아요. 네. 금리가 이제 드디어 꺾일 거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예전에 초저금리 시대로 다시 회귀하는 것도 아니다 라는 거는 저도 동의하거든요. 부동산 떨어진다 말하는 사람들, 금리 떨어진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 올라가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 하죠. 전 논점을 좀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금리 올라간다고 부동산 가격 떨어지는 거 아니다 라고 얘기했다가 욕을 엄청 많이 먹었는데, 팩트는 금리 올라가던 시절에 부동산 가격 올라갔습니다. 왜? 우리가 물가랑 기준금리 보다 보면 애초에 물가가 높을 때 금리를 높이다 보니까 물가가 높으면 금리 상승의 플러스 요인인 거죠. 그리고 물가가 높으면 당연하겠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었죠. 통계를 합쳐보게 되면 금리 인상 시기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서 떨어질 때 떨어지고 이게 오히려 보여집니다. 근데 이때는 왜 언밸런스가 났냐? 통계적으로 보면 금리 인상 시기 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었던 건 사실이나 이거는 너무 많이 올라갔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 너무 많이 올라갔다 보니까 진짜 한계치, 임계치를 넘어가면서 훅 떨어지게 된 것인데, 국내 요인으로 움직인 게 아니라 미국 금리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환율도 방어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대한민국 기준금리 따라가다 보니 우리 체력에 맞지 않게 큰 금리가 올라가면서 진짜 힘들어진 것이죠. 근데 그 미국조차도 이제 기준금리가 인하된다라고 합니다. 2022년도 12월 달 점도표인데 이때 2023년도는 살짝 올라갔다가 이제
떨어질 거다라고 봤었었고 실제로 2023년도에 살짝 올랐는데 이제는 쭉 떨어질 예정이라고 미국에 있는 그분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금리라는 것도 명목금리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제외한 실질금리를 따져봐야 하는데 여전히 물가 상승률은 높거든요. 우리가 이 금리라는 거를 너무 단편적으로는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 해드리고, 그리고 뭐 경기가 안 좋아서 부동산 가격이 힘들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전 역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한민국 경기가 좋았던 적이 언제 있었나요? 저는 제가 성인이 된 이후로 역대급 취업 대란 이런 얘기들만 듣고 살았었어요. 그 좋은 예가 있었어요. 아, 좋을 때가 있었나요? 그 삼저 아, 삼조 호황 예, 그 88 올림픽. 노태우 때? 예, 아, 그때 살짝 좋았었어. 김영삼 아, 때까지. 그때? IMF 직전까지. 아, 그때 IMF 왜냐면 그때 저희 바로 위 선배 형들인데 공부 지질이 못했던 사람들도 다 취직했거든. 아, 그때. 대학만 나오면 그런 시기가 있었어. 예. 예, 지금 그분들이 다 저 사회 지도층이 되어 있으시잖아요. 예. 예,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경기가 진짜 안 좋으면 떨어져요. 근데 그렇게 떨어지려면 네. 그러니까 IMF나 아니면 제2의 금융위기 정도는 터져줘야 대한민국 경기가 박살날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럼 그걸 말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경기가 박살나기를 기우제를 지내는 건가? 라는 우려도 합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계속적으로 올라갔냐면 결국은 돈을 계속적으로 풀잖아요. 조금 올렸다고 얘기해도 예산 계속적으로 풀고 있고 매년 한 번도 동결한 적도 없습니다. 항상 올리고 있죠. 그러니까 통화량도 계속 늘고 있고 저성장을 할 수는 있어도 역성장을 하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장기 우상향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가 사이클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우상향하는 게 그동안 경기 성장도 있고 물가 상승도 있고 하다 보니 우리가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예전 가격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부동산 가격이 지금 솔직히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맞아요. 비싼 건 사실이죠. 근데 정고점 가격으로 다시 회복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그동안 통화량이 계속 풀리고 경제가 성장하고 그걸 고려하면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오히려 예전에는 진짜 거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격일 수는 있었지만 다시금 돌아왔었을 때 그동안 인플레이션 돈 풀린 거 고려해보면 이제는 그냥 정상 가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결국 2024년도는 시장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 시장이라는 게 무너진다라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2008년도 금융위기가 터졌었을 때 그때 서울 수도권은 무너졌었지만 지방 부동산은 그때 올라갔거든요. 즉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기회가 있는 곳은 항상 있게 되는 것인데, 시장을 나눌 때 건설 시장과 주택 시장을 나누자. 근데 건설 시장은 정말 힘들게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신규 주택이 박살날 것이고, 즉 5년 뒤 공급 절벽이 올 것인데 재고주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생각해 보면서 이 재고주택 시장에서도 지역별로 한번 따져볼 것이고 상품별로도 따져볼 것이고 살아남는 곳이 어딘가. 부정론들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초양극화를 다가오게 되는 것이고, 근데 저는 여기서 서울의 아파트라 한다라도 결국은 희소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품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한경에서 2023년도 6월 달에 부동산 전문가 100명한테 설문을 했더니 대부분이 부동산을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예 사면 안 된다가 10%밖에 안 됐는데, 근데 산다 하더라도 뭘 살까요? 하면 재개발, 재건축, 공공분양, 민간분양, 신축 아파트. 즉 신축이거나 신축이 될 입주권 분양권이죠. 결국은 신축만 살아남을 게 눈에 보이니까 그 누구도 오피스텔 사세요, 빌라 사세요, 생숙 사세요, 지산 사세요, 상가 사세요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렇다 보니 핵심적으로 안전한 상품이 눈에 보이는 것이고, 그 이유는 지금 공급량이 박살나고 있다. 앞으로 공급량은 더 줄어들 게 눈에 보이고 있다. 누군가가 이런 비판을 할 수 있어요. 아이, 저 김재경 소장은 맨날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라고 신축 찬양하고 아파트 좋다라고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파트가 최고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아파트가 황금성이 좋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상가 투자하지 마세요, 빌라 투자하지 마세요, 이거 아닙니다. 잘 공부하다 보면 기회가 되는 상품들은 있어요. 근데 초보 투자자 같은 경우는 가장 쉬운 게 아파트라는 것이고, 결국은 희소성이라는 키워드로 갑니다. 역사책에서 조개로 갔다가 화폐로 썼다라는 얘기 들었을 때 그때 당시 어린 마음에 이거 바닷가 가가지고 조개 껍질 잘 말려가지고 씻어서 그냥 쌀 주세요 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찾아보다 보니까 그때 썼던 게 카우리족이라는 걸 썼다라는데 네. 이게 딱 몰디브 지역에서만 생산이 되고 모조가 불가능하고 결국 위조가 어렵고 생산량에 한계가 있는 것 이걸 썼대요. 즉 희소성이 있어야지 쓰는 거지 그때도 그냥 조개 껍데기 예뻐요 가리비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옛날에 발견된 네. 이런 것도 이 송나라에서 발견된 거래요. 근데 이렇게 보면 뭐가 이게 이쁜가 하지만 카우리 조개 보면 예쁘죠. 지금 이거를 화폐로 쓰진 않지만 공예품으로 쓸 때도 많이들 쓴다라고 합니다. 네. 부동산에서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음. 희소성을 따지자. 네. 아파트 중에서도 지역별로 좋은 곳. 음. 여기서도 신축. 네. 여기서 더 나아가면 소형보다는 대형. 안 좋다라고 해서 손을 놓기보다는 우리가 살아남는 곳이 어딘지. 그러니까 10년 뒤에도 우리가 안전한 상품군,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상품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보면서 부동산 투자, 내 집 마련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고 분명히 차별화, 초양극화가 있긴 하지만 뭐 황금성이라든지 희소성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떤 것들을 선택해야 될지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 오늘 너무 멋있었고요. 역시 박사 과정에 있는 분은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이 대단한 분이 쓰신 칼럼이 여기 2024 결국은 부동산에 담겨져 있고요. 24분의 전문가 중에서 가장 많은 장수를 찾아오고 계신 분이 또 김재건 소장님이실 텐데 이 책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아무튼 재개발 재건축 분야에 있어서는 정말 대한민국 넘버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까요? 네. 또 해주실 말씀. 제가 어디가 좋다라는 얘기를 하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어디가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가슴이 아파요. 저는 지방도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괜찮은 데들 많은데 이런 부정론을 너무 팽배하게 펼치는 사람들이 오히려 각성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부동산 시장이 제가 2024년도 올라갑니다. 무조건 사세요. 이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도 내가 투자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공부를 계속적으로 해야 진짜 다가오는 2024년도에 진짜 또 기회가 왔었을 때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은 준비된 자다. 부동산 공부에 끈을 놓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마무리 드리고 싶습니다. 마무리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네, 뭐 서울 좋은 거 다 알고 서울에서도 이 서울 내에서도 뭔가 스펙트럼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들도 다 공감하고요. 지방도 봐야 될 지역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공부를 하셔서 또 여러분들이 조금 선점하거나 소유하거나 투자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으로 만든 방송이니까 그렇게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분은 어떤 거 하실 거예요? 네, 이분은 아무래도 그래도 제가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야, 그럼 다 찍어주시는 거죠? 재개발 재건축 시장도 사실 어려워요. 어렵죠. 왜냐하면 네. 제가 앞서도 얘기했던 건설사들이 어렵다라고 하면 네. 가장 먼저 타격받는 게 조합원들이거든요. 옥석 가리기가 중요한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개발 재건축 2024년 또 주도할 텐데 어떻게 옥성을 가리면 되는지 그 특강을 5분 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